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SH는 서울시의 주택 결정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직인데 강남 아파트를 비롯해서 부동산을 4채나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가 이렇게 임명을 한다면은 앞으로 부동산 정책도 좀 다주택자에게 좀 유리하게 될 수도 있다. 우리 언론 자체에 조금 개혁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스피드 중심으로 이제 그 인센티브가 이제 빨리 기사를 내고 자극적일수록 더 많은 클릭을 하고 그러면서 또 언론이 돈을 버는 그 구조가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쇼미더 정치 코너입니다. 청년 정치인들의 핫한 정치쇼. 오늘도 최재현 전 더불어민주당 국제대변인,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최지은입니다. 네, 오세훈 서울시장이 SH 사장 후보자로 김연아 전 의원을 발탁했는데 부동산 문제로 역시 논란입니다. 청문회 후에 서울시 의회는 부적격 의견을 내렸고 경실련에서도 부동산을 4채나 보유한 다주택자에게 건설업계 입장을 대변해 왔었는데 서울시민 주거 안정을 책임질 공기업 책임자로 볼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냈었습니다. 일단 두 분 어떻게 보시는지요?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SH는 서울시의 주택 결정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직인데 강남 아파트를 비롯해서 부동산을 4채나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가 이렇게 임명을 한다면은 앞으로 부동산 정책도 좀 다주택자에게 좀 유리하게 될 수도 있다. 그동안 우리 정부가 1주택 중심으로 추진해온 정책에 대해서 좀 신뢰도 떨어질 수 있고 또 아무래도 본인이 좀 자발적 청렴이나 선의에만 기대하기보다는 우리가 좀 제도적으로 이런 것을 막아놓지 않는 상태에서 이런 분을 좀 선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런 말씀을 하시기에는 우리 그 전에 부동산 정책 푸셨던 분들, 다주택자들 과연 그런 말씀하실 그 명분이 있으신가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 근데 내채 관련돼서 국민들의 박탈감을 야기한다는 것에는 일부 동의를 합니다. 근데 김연아 의원님이랑 제가 비대위원을 같이 해서 내용을 조금 알긴 아는데 그러니까 그 내채가 다주택자라고 부르기에는 좀 그래요. 그러니까 상가 건물을 우리가 주택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가 건물이 이제 있는 거 같고 그거는 처분을 한다고 하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그 남편께서 그 부산에서 활동을 하시는데 그 부산의 아파트가 한 16년인가 17년인가 거기서 거주를 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다주택자라고 부르기에는 부산에서 거주하시는 한 분이랑 서울에 거주하시는 한 분 이렇게 봐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근데 사실 그것까지는 저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간 서민들한테 박탈감을 야기한다라고 알고 있는데 제일 이제 못마땅한 부분은 사실 그거죠. 건설업계 입장을 대변하기 때문에 이거를 못한다? 그러면 건설업계를 대변하지 않으면 어디를 대변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은 어떤 분을 추천할 수 있는지 저는 사실 건설업계를 대변한다는 말이 뭔 말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네, 사실 이게 고위공직자에 대한 검증에 대해서는 여러 각도로 봐야죠. 그래서 이제 다주택도 지금은 한 가지 그 검증 잣대가 되고 있는데 사실 여당과 야당이 지금 차이가 너무 납니다. 우리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특이 의혹이 있는 의원들 억울한 분들도 있겠죠. 그분들도 일단 제명을 하거나 아니면 탈당을 권유한 바가 있는데 그분들 중에 나가신 분 한 분도 없잖아요 지금. 저희 그 비례 2분 예를 들어서 양희원영이나 이런 분들도 제명을 했고, 제가 비례대표 2분 말고는 그 나가신 분 하나도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이렇게 집을 4채나 보유하고 있는 분을 그것도 부동산과 관련된 일을 하는 자리에 임명을 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말씀하신 국민들이 생기는 그런 허탈함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익에 대해서도 조금 충돌이 있을 수 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주택이 아니라 다주택자에게 유리한 정책을 만드실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건 오세훈 시장께서 정책 결정자가 부동산을 정말 안정할 의지가 있느냐, 이것을 좀 보여주는 차원에서도 좀 이런 분을 임명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4채 중에 2채는 매각하겠다 이렇게 약속은 했습니다만 오히려 그것보다 청문회 과정 중에서 본인이 시대적으로 특혜를 받았다. 네네네. 이 발언이 후폭풍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동아일보에서도 사설로 자격 없다,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나왔거든요. 물론 김연아 전 의원이 오늘인가요 어제인가요 이 발언에 대해서 사과는 했습니다. 네네네. 이게
그 부동산으로 너무 치솟아서 부동산 값이 서민들이 힘들어하는데 그런 심경을 못 헤아린 거 아니야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연아 그 사장께서도 그러니까 예비 사장께서도 그 사과를 했다고 저도 이제 알고 있고. 그러니까 뭐 뉘앙스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제 부동산을 지금보다도 쉽게 구매할 수 있었던 시절이 있었고 예. 그때 말 그대로 운이 좋아서 나는 조금 더 쉽게 구매했다 뭐 이런 뉘앙스인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정치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그 메시지가 가지는 파급력 그 결과까지도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저는 그 메시지에 대해서 사과해야 되는 부분은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이 업무에 직접적인 연관을 준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제가 아까 그 건설업계 이야기했는데요. 그 건설업계를 대변한다고 하는 말의 그 취지는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뭐냐면 당시 이제 2008년에 그 이명박 정부 때 그 이 보금자리 주택 정책 그거 이제 펼치면 사실 공급 과잉이 돼가지고 거기다 이제 금융위기까지 오니까 건설업이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갔었잖아요. 그때 사실 이제 박근혜 정부로 넘어오면서 그 보금자리 주택 정책에 그 반대를 하는 그 정책을 폐지하는데 이론적 배경을 제공한 것이 사실 이제 김연아 그 전 의원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거기에서 이제 망하기 직전까지 갔던 건설사들이 살아날 그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뭐 해외 건설이라든지 각종 여러 가지 이제 그 이슈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이론적 배경을 제공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예. 그것을 건설사의 그 뭐 입장을 대변한다고 얘기하기에는 그때 알겠습니다. 국가 정책이 사실 그랬기 때문에 뭐 그걸 얘기하는 거는 예. 사실 좀 웃긴 얘기죠. 자, 뭐 서울시에서 부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만 오세훈 시장이 임명을 강행하면 그냥 임명되는 겁니다. 그 오세훈 시장이 어떤 스탠스를 보일 거라고 예측하세요? 저는 뭐 아마 임명을 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시대적 특혜뿐만 아니라 언론 특혜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 여당이 이런 분을 임명을 하려고 했으면은 지금 얼마나 언론에서 좀 여당을 공격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이렇게 부적격 판정이 난 분을 임명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라도 하신다면은 오세훈 시장께서 부동산 안정 정말 의지가 있으신가라는 것을 좀 의심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전 비대위원. 저는 이 SH공사 지금 사장 한 명 임명한 거 이걸 뭐 임명을 하겠다고 하시는 것 같고요. 저는 우리 국회 차원에서 지금 얼마나 많은 그 우리 공직 후보자들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반대를 한 바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경청해서 들어주신 적 없잖아요. 다 강행하셨잖아요. 근데 뭐 이거 한 분 가지고 뭐 언론 이야기를 하시고 부적격을 이야기하시기에는 그 전에 저희가 반대했던 인사들에 대해서 한 번도 찬성해 준 적 없었다. 무조건 임명 다 강행하셨다라고 저는 비판하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임명할 거라고 보십니까? 네, 저는 임명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 적격자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적격자다. 네. 나가서 알겠습니다. 자, 임명을 했을 때에 뭐 후폭풍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임명 네.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좀 지켜보죠, 이 문제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언론 중재법을 거론하며 노무현 정신을 언급했는데 이재명 지사가 노무현 정신을 호도하지 말라 역비판했습니다. 자, 언론 중재법은 일단 민주당은 최 대변인님 네. 단독으로 처리할 분위기인 것 같아요. 뭐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문체위 같은 경우에는 상임위원장을 우리가 이제 국힘위에 이제 하시게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우리가 이것을 좀 처리를 해야 언론 개혁이 된다라는 그런 의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사실 이 언론 중재법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그 언론 개혁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일부분이고요. 사실 우리가 가짜 뉴스에 대한 그 피해는 뭐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다 이제 공유를 하고 있는 것이고 저는 이제 당에서 해외 언론과 같이 일을 많이 했는데 예. 해외 언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기사의 질이 더 중요했는데 한국의 경우에는 그 기사의 스피드가 더 중요하다는 걸 많이 느꼈거든요. 예. 그래서 포털에서 클릭을 하면 그 클릭 수에 따라서 돈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극적인 제목으로 예. 실제로 확인 안 한 것을 굉장히 빨리 뿌려놓고 혹시 문제 제기가 오면 그때 이제 인터넷에서 고친다 이런 게 좀 있는데 그럼 그 사이에 잘못된 정보가 너무 많이 이미 이제 이렇게 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본 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언론에 대한 문화도 좀 바꿀 필요가 있고 실제로 우리 국민들이 언론에 대해서 그 신뢰하시는 게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꼭 필요하다. 피해를 이제 입은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구제를 하는 법안을 만들 필요가 있고 예. 언론 자유가 굉장히 높다는 그 미국도 이런 가짜 뉴스에 대한 피해 보상은 굉장히 강하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네. 야당은 언론에 대한 재갈 물리기 아니냐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저는 같은 입장이고요. 해외사를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뭐 해외사를 말씀드리면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요.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은 해외 사례가 없습니다. 전혀 없고요. 말씀하신 미국 같은 경우에도 민사상이 아니라 이제 형사상 처벌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중 처벌이 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는 형사적으로도 처벌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되면 민사적으로도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이중 처벌의 위험이 당연히 놓여 있다는 점에서 당연히 해외랑 차이가 있다고 보셔야 될 거고요. 두 가지 점에서 이 언론중재법에 대해서 저는 비판하고 싶은데 첫 번째 이제 절차로도 그렇고 내용으로도 그렇습니다. 절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난해 6월에 이 언론중재법이 처음 등장해서 예. 상당 부분 시간이 소요된 것 같지만은 사실 그 언론중재법 그와 관련된 이렇게 유사 법률들이 한 16개 정도가 발의가 됐고 예. 이번 27일이죠. 며칠 전에 사실 그 16개를 통폐합해서 사실 새로운 개정안으로 이번에 내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뭐 우리가 충분한 수기를 거쳤다고 하기에는 2, 3일밖에 안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절차적으로도 굉장히 큰 하자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내용면에 있어도 결국 이제 허위나 조작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가늠할 것이냐, 허위라고 하는 그 경계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냐, 결국 그 판단하는 주체가 누구일까가 그 문제가 될 텐데 뭐 몇 가지 예들을 제가 이제 보면은 문체부에서 직접 임명한 어떤 기관에서 하고 이래요. 문체부는 누가 임명합니까? 결국 대통령이 임명하거든요. 과연 이것이 정치적으로 자유롭게 이 허위나 조작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누가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언론의 과도한 위축을 가져온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반론 있으면 하세요. 네, 일단 절차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민주당에서 이 통합한 법안은 사실은 그동안 여러 가지 언론 개혁 관련된 법안이 있었는데 그것을 언론 TF가 이제 우리가 만들고 그 언론 TF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많은 내부 수기와 토론을 거쳐가지고 통합안을 만든 것이고요. 그것을 이제 수석 전문위원회 정리를 하고 정부 측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의결 처리했기 때문에 예. 이 법안이 대안이 되는 것이고 의결하는 순간 대안이 만들어지는 것이라서 절차적 문제는 없다고 저 곧 보입니다. 제가 바로 지적하겠습니다. 그 TF가 민주당에서 만들어진 TF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문체위는 뭐하러 있습니까? 상임위에서 원래 법안을 토론하고 논의해야 되는 건데 민주당 내에서 만들어 놓은 TF로 논의할 거면 그걸 어떻게 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 입장을 들어보시고 이야기하셔야죠. 자, 최 대변인께서 하세요. 네, 지금 이제 반대 입장을 들어보고 있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보고 네. 그리고 아까 정치적 자유도 또 얘기를 하셨는데 네. 이것을 뭐 만약에 그 문체위에서 하는 것이 옳지 않다 그러면은 도대체 누가 정말 뭐 우리가 뭐 다른 정치인이 하는 것은 더 자유롭지 않고 독립된 기관이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그런 배경에서 이런 데서 이제 그 허위 사실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것을 저는 그렇게 지정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정치적 자유는 사실 완전히 보장을 돼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 언론에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마 야당에서도 동의를 하실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백신과 뭐 우리 이번 코로나 이후에 뭐 백신에 대해서 뭐 이걸 맞으면은 뭐 죽는다더라 뭐 이런 이상한 가짜 뉴스가 굉장히 많았는데 네. 이런 유튜버들이 이런 것을 퍼뜨리면서 그 수십억의 차익을 뭐 이렇게 수익을 얻는 경우도 있었고 그런데 벌금은 몇백만 원만 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앞으로 그냥 그 몇백만 원의 벌금을 내고 계속 이런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방지를 할 제도적 네. 장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김전 비대위원 한 번 더 반론하세요. 네, 그 문제의식 동의하는데요. 지금 백신 얘기 말씀하셨잖아요. 실제로 백신 맞고 죽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거를 허위라고 보실 수 있어요? 조작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 백신 맞고 죽은 네. 사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네. 물론 이제 그 백신 맞고 죽은 사례를 절대로 이렇게 감춰서는 안 되고 그것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처음에는 무슨 뭐 이게 무슨 음모론이니 뭐 어떤 회사에서 일부러 뭐 코로나를 만들었느니 이런 여러 가지 뉴스가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필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우리가 꼭 정치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허위 사실은 바로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 허위 사실의 경계를 어떤 식으로 판단할지가 어렵다는 거고 결국 그것은 누군가가 임명한 독립된 기관에서 해야 되는데 그 임명에 대해서 우리가 정치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는가를 제가 여쭤본 거였었어요. 아까 전에. 네, 지금 잠깐만요. 지금 네. 법안은 뭐 독립기구가 아니고 법원에서 인정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전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여건들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게 되면 재판으로 가든가 아니면 그렇겠죠, 재판으로 가든가 아니면 중간에 제가 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여러 가지 이 독립기관들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있을 거고 거기서 아마 판단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두 분이 두 번씩 뭐 기회를 얻으셨으니까요. 그 최진 대변인 이야기를 보니까 아까 다른 주제 때도 그렇고
언론이 지금 민주당에 좋지 않은 환경이다, 기울어지는 운동장이다 이렇게 판단하신 것 같네요. 뭐 꼭 민주당인 걸 떠나서 저는 우리 언론 자체에 조금 개혁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스피드 중심으로 이제 그 인센티브가 이제 빨리 기사를 내고 자극적일수록 더 많은 클릭을 하고 그러면서 또 언론이 돈을 버는 그 구조가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을 예. 합니다. 자, 가짜 뉴스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할 때 평균 금액을 내보니까 언론에서 개인에게 배상한 게 500만 원 정도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가짜 뉴스로 인한 폐해로 어떻게 보면 한 가정, 한 개인이 망가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언론으로 인한 피해는 어떻게 구제하느냐, 또 이런 반론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뭐 그 언론 보도 정정 청구권이나 여러 가지 그 제도적 보완이 지금 있는 상태인데 실제로 제가 이 언론 개혁이라고 이제 부르는 부분들 중에서 유일하게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그 피해 보상 부분인데요. 예. 지금 아까 전에 제가 절차적 그 하자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절차적 하자를 말씀드렸는데 그 절차적 하자에서 지금 가장 저도 문제 삼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 손해배상액의 산정 범위예요. 뭐 5배까지 늘린다고 하는데 예. 이 손해는 어떤 쪽으로 산정할 것인지, 그리고 최저 기준과 최고 기준을 나눠 가지고 뭐 5배까지 한다라고 하는데 전혀 구체적인 기준 자체가 없거든요. 이게 뭐 형벌은 아니지만 벌금의 기준, 손해배상의 기준을 굉장히 느슨하게 해놨기 때문에 배상을 하는 건 찬성하는데 지금 기준이 모호하다, 그 말씀이네요. 기준도 굉장히 모호하고요. 이게 어떤 식으로 우리가 조금 더 정교화해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이 TF에서만 계속 이 논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국민의힘은 이 모든 사안에 대해서 다 반대를 하고 일단 토론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근데 뭐 토론도 좋고 논쟁도 좋은데 뭐 민주당이 의석이 압도적이니까 네. 표결로 밀어붙이면은 국민의힘이 사실은 막을 방법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방법 없죠, 그거는. 그거는 방법 없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민주당이 져야 되겠죠. 본인들이 통과시켰으면 본인들이 책임을 져라. 네. 알겠습니다. 좀 두고 봅시다. 결론이 어떻게 날지. 자, 그리고 지금 어제 오늘 또 핫한 뉴스가 종로의 일명 줄리벽화입니다. 논란이 좀 있는데 최재형 전 원장을 비롯해서 야권 인사들이 굉장히 강하게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자, 우선 이 논란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 전 비대위원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뭐 아무리 이거 지지자들이 했다고 하더라도 뭐 당연히 안 좋죠. 이게 뭐 그 이제 뭐 변명은 그렇습니다. 이게 사유지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야당에서 바로 거기에 대해서 반격을 한 게 사유지면 예를 들면 욕설한 테이프를 계속 틀어도 되냐라고 똑같이 응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선 경선 과정 자체가 국민들 보기에 희화화되고 굉장히 눈살 찌푸려지면 사실 정치 혐오감을 조장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아무리 지지자라고 하더라도 좀 페어플레이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도 난감한 게 이걸 뭐 민주당 당원이라든가 민주당의 책임자가 했으면 공격할 텐데 일반 지지자가 했다. 이게 참 공격하기 난감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난감하죠. 아까 우리가 언론 얘기했습니다만 이런 건 언론에서 안 쓰면 어땠을까. 근데 너무 자극적이니까 쓰기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지금의 언론중재법, 그러니까 딱 말씀을 하신 내용을 가지고 언론중재법에서 어떻게 다룰 수 있겠습니까? 이거 허위라고 봐야 되는지 조작이라고 봐야 되는지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나온 민주당 법안에서는 이에 대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언론 개혁 플러스 언론 내부에 스스로의 어떤 개혁이라든가 성찰이라든가 저는 바로 그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필요하지 않은 생각입니다. 자, 최 대변인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는 이게 아까 이 지지자가 한 것은 사실 언론의 자유랑은 상관이 없고 표현의 자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 표현할 자유가 있는데 아까 언론의 자유도 걱정을 하셨는데 개인의 표현의 자유는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실제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아니면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줄리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무슨 상관입니까? 존재하지 않는 것을 개인이 표현하는데. 그래서 너무 과민 반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바로잡고 갈게. 일단 언론 보도를 보면 뭐 이 사람이 어느 정당의 지지자인 건 모르겠고 밝히진 않았고 윤석열 총장이 대권에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화가 났다. 이렇게만 밝혔다. 그런 점 다시 말씀드리고요. 자, 뭐 이 논란이 누구한테 유리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꽤 좀 오래 갈 것 같은 논란이고요. 윤 전 총장이 오늘 또 입당을 하긴 할 건데 입당이라는 단어는 꺼냈습니다. 다만 또 구체적인 날짜는 밝히지 않았는데 이 대표는 무조건 8월에 입당한다 이렇게 못을 박아버렸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지금 제가 이제 대선 경선 준비위원회에 있어가지고 예. 그 일정을 좀 정했는데 예. 대선 그 경선 절차는 이제 8월 말에 시작합니다. 아, 그래서 예. 이 대표가 8월에 무조건 입당. 그렇죠. 만약에 8월 말까지 윤석열 총장이 입당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선 경선이 출발을 하게 되면 9월 달에 들어올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 들어와도 되지만 이미 경선은 놓치는 거거든요. 의미가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날짜를 못을 박아놓은 이상 8월 안으로 윤석열 전 총장이 입당을 해야지만이 경선 과정을 할 수 있다. 이게 지금 마지노선으로 잡혀 있으니까 이준석 대표는 계속 윤석열 전 총장한테서 입당을 하라고 촉구를 하는 상황인데 저는 이제 이런 것도 조금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엊그저께 후원금 모집이 뭐 반나절인가 뭐 몇 시간 만에 다 채워지고 지지율도 다시 회복하는 예. 양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의 어떤 이 메시지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예. 김종인 위원장은 계속 제3지대,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아닌 바깥에서 레이스를 하기를 원하시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리고 둘 간에 호흡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렇게 됐을 때 사실 윤석열 전 총장은 김종인 위원장의 어떤 그 뭐라 해야 될까 서포트를 받으려면은 김종인 위원장이랑 어느 정도 발을 맞춰가야 될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으로 입당을 딱 하게 됐을 경우에는 사실 뭐 메시지가 좀 엇갈려 갈 수도 있는 거고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도 이렇게 하는 게 더 좋다고 판단이 됐는데 윤석열 총장은 왜 들어갔을까라고 의문도 한번 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바로 국민의힘으로 들어가는 게 좀 주저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런 식으로 고려하는 시간들이 길어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8월에 입당이 안 되면 예. 결국은 뭐 연말쯤에 가서 단일화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네요. 그거밖에는 안 됩니다. 어.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8월 말에 저희가 후보 등록을 받고 경선 열차가 시작했는데 거기다가 외부 인사들을 위해서 또 100% 여론조사로 컷오프 그렇죠. 결정했죠. 1차 컷오프가 여론조사 100%고 예. 2차 컷오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여론조사 비율을 상당히 더 높이기로 어느 정도 저희가 잠정적으로 합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8월 말까지 그럼 봅시다. 보고 자 민주당으로서는 윤 전 총장이 본격적으로 정치 선언을 하면 지지율이 빠질 것이다. 대체적으로 그런 거였었는데 안 빠지네요. 뭐 지금 사실 처음보다는 좀 빠졌던 처음보다는 면이 그렇죠. 있습니다. 예. 빠졌던 면이 있고 지금 아직까지 정책이라든지 비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체화하게 얘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그 이미지를 가지고 계신데 지금 말씀하실 때 뭐 그때 120시간 뭐 일할 수도 예. 있다라는 발언을 하셨든지 뭐 몇 가지 이렇게 메시지에서 조금 리스크가 있어 보이고 예. 또 실제로 우리가 그분의 공약이나 비전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안 다음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별개로 뭐 가족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특혜 문제, 예. 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검증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은 엊그제 원팀 어제입니까? 원팀 협약식했죠. 네. 예, 이제는 격하게 싸우지 않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원팀 협약을 하고 그 정신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제 이 격한 것도 사실은 굉장히 어디까지가 검증이고 어디까지가 네거티브냐 이 애매한 선이 있는데요. 저는 검증은 충분히 해야 되지만은 네거티브는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원래 이게 당내 경선에서 흘러나오는 재료 가지고 본선 가면 싸우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민주당이 계속 당내 경선에 세게 붙으면 국민의힘은 밖에서 웃고 있을 것이다. 그걸 가지고 본선에 가서 고용하면 되니까. 알겠습니다. 그게 뭐 과거에 뭐 이명박 박근혜 후보가 붙었을 때도 그랬으니까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두 분하고는 또 다음 주에 뵙는 걸로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최지은 전 민주당 국제대변인이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